저는 71살 김은자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조금씩 변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고른 희고 깨끗했던 벽지는 어느새 옅은 상아색이 되었고 쨍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던 거실 창은 아파트 앞동에 가려 늘 그늘이 졌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팽팽하던 살갗은 느슨해졌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희끗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세월의 흔적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서글프기보다는 오히려 정겹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소파 팔걸이를 쓰다듬을 때면 비록 그는 곁에 없어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일군 이 집의 온기가 저를 감싸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문제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 순식간에 번져나가듯 제 일상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대부분 며느리 주연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연수는 본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들 동수의 손을 잡고 제 앞에 처음 섰을 때만 해도 얼마나 부침성 있고 싹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아들 내외가 이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며느리는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좋아하는 역사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제 친구들 오기로 한 거 아시죠? 집에서 간단하게 파티하려고요. 돌아보니 며느리는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게 하는 말이었지만 시선은 이미 거실을 빠르게 훑고 있었죠. 마치 제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며느리의 계획이 바뀔 리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재미있게 놀려무나. 저녁은 먹고 오는 것이냐? 에이, 어머니도. 파티하는데 누가 밥을 먹어요. 와인이랑 치즈, 뭐 그런 거 먹는 거죠. 제가 다 사왔어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벨이 울리고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같이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장신구를 걸친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들어서며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흘기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제대로 인사를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저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요. 저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앉아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들을 배경음악처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실을 점령한 순간부터 그곳은 더 이상 제게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 시끄러운 소음이 한꺼풀 멀어졌지만 제 마음속의 소란은 오히려 더 커지는 듯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 안에 딸린 화장실이 없으니 거실을 가로질러 가야만 했거든요. 최대한 조용히 다녀오면 되겠지 싶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며느리가 귀신같이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그런다.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저기 어머니, 죄송한데 잠깐만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지금 거실로 나오지 마세요. 젊은 애들끼리 노는데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젊은 애들끼리 노는데 좀 그렇다니. 마치 제가 그들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는 흉물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고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게 자신의 방에 갇혀 있으라고, 그것도 아주 정중하고 미안하다는 가면을 쓴 채로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모멸감이 심장을 쿵 하고 내려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와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서는 다시금 폭탄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차갑게 식어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며느리는 또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거실에 옷가지와 가방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 놓았습니다. 아침잠이 없는 제가 일어나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는 것은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죠. 한숨을 쉬며 거실을 정리한 뒤 저는 베란다에 놓인 화초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작은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장에 가서 사온 난초와 제가 정성껏 돌봐 겨우 꽃을 피운 군자라는 제게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흙냄새를 맡고 파릇한 잎사귀를 닦아줄 때면 복잡했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제가 낡은 수건으로 화분 받침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늦잠을 자고 나온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뭐 하세요? 집에서 흙냄새 나는 거 싫어요, 정말. 물을 주고 좀 가꿔야 오래 산단다. 향기도 얼마나 좋은데. 향기는 무슨 향기요? 이런 건 다 버리고 차라리 조화를 사다 놓는 게 훨씬 깔끔해요. 관리할 필요도 없고 벌레도 안 생기잖아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는 제가 가장 아끼는 군자란 화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놀라 소리쳤어요. 연수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내려놓아라. 아, 왜 소리를 지르세요? 보기 싫어서 치우겠다는데. 며느리는 제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화분을 현관문 밖 복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분 한쪽 귀퉁이가 살짝 깨져나갔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흔적이 담긴 난초 화분까지 복도로 내쫓기고 말았죠.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시간, 그리고 제 정성이 담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한낱 흙냄새 나는 폐기물 취급하며 제 눈앞에서 치워버린 것입니다. 제가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때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동수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도에 덩그러니 놓인 화분과 굳어있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아들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화분들이 밖에 나와 있어?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잘 왔어. 내가 집 좀 깔끔하게 하려고 화분들 정리했어. 집에서 흙먼지 날리는 거보다 훨씬 낫지?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리라, 적어도 아내의 잘못을 꾸짖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제 눈을 피하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 그랬어? 뭐, 네가 알아서 잘했겠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보고도 외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제 화초들이 아니라 아들 내외에 대한 제 마지막 기대가 집 밖으로 내쫓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달 아들의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피곤한 얼굴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던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자기 오늘 고생 많았어. 이리 줘. 내가 잘 보관할게. 며느리가 손을 내밀자 아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월급이 담긴 봉투를 통째로 아내의 손에 넘겼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들만의 의식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과일 접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간 뒤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동수야,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네, 어머니. 왜요? 월급을 받으면 전부 아내에게 주는 것이냐? 네 용돈은 따로 받고? 제 질문에 아들은 시선을 떨구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연수가 다 관리해요.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면 되니까 그게 편해요. 아무리 부부라도 비상금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언제 어디서 급한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러니 용돈이라도 좀 넉넉히 쥐고 다녀라. 제 걱정스러운 말에도 아들은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저희의 대화를 들었는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돈 관리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아들 옆에 바싹 다가앉아 팔짱을 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왜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드느냐는 경계심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수 씨 기죽지 않게 알아서 다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희 걱정 마시고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그 말은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상관하지 말라는 완벽한 성극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고 저는 아들의 월급 봉투 한 번 구경하지 못하고 아들의 용돈까지 걱정해야 하는 늙은 노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아주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마치 장마철의 솜니불처럼 무겁고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최소한의 대화마저 사라졌고 아들 동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는 가여운 족제비처럼 굴었지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TV를 켰고 제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보란 듯이 배달 음식을 시켜 아들과 둘이서만 방에 들어가 먹곤 했습니다. 유치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저를 밀어내고 제 존재감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서운하다거나 섭섭하다는 감정은 무의미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해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제사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기도 했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저 자신을 위한 약속이기도 했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육전이며 제가 정성껏 말려두었던 고사리,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맛이 좋은 삼색나물까지
부엌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지고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이 하나둘씩 상에 올라갈 준비를 마칠 때면 저는 비로소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창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는데 늦잠을 자고 나온 며느리가 부엌 입구에 서서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아, 어머니. 아침부터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머리 아파요. 저는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제 무시에 기분이 상했는지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걸 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제사를 지내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데 산 사람만 힘들잖아요. 이건 산 사람의 도리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법이야. 도리요? 그런 낡은 생각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신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근사한 식당 예약해서 다 같이 식사하면 그게 아버님도 더 좋아하실 일 아닐까요? 며느리는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위선과 무례함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사는 그저 귀찮고 돈 드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에 대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아버님을 기릴 것이다. 너는 네 방식대로 하려무나. 다만 오늘 저녁상에는 너와 동수 숟가락은 없을 줄 알아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묵묵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탕국을 보며 제 속도 저렇게 들끓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올리고 홀로 절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정말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와 아들의 멋쩍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남편의 흔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뿐이라는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끝낸 뒤의 허탈함과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그때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제 옆에 슬쩍 앉았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행동에 의아해서 쳐다보니 며느리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소개하는 방송이 나오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와,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집 진짜 좋다. 요즘엔 저렇게 다 빌트인으로 나오고 커뮤니티 시설에 수영장까지 있대요. 우리도 저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며느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TV 화면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을 살피며 본격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집도 이제 너무 낡았고 저희가 살기엔 좀 그렇잖아요.
어머님도 계단 있는 주택은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집 파는 게 어떨까요? 여기 땅값이 그래도 꽤 오르긴 했으니까 이거 팔고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저런 신축 아파트 전세라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편하고 저희도 좋잖아요. 결국 그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기일에 제사상 앞에서 보였던 그 모든 무례함을 뒤로 한 채 오직 이 집을 팔아 자신의 욕심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 된다. 저는 TV를 끄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집은 못 판다. 여긴 네 아버님과 내 평생이 담긴 집이야.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평생이요? 그런 낡아 빠진 추억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해요? 어머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나에게는 그 추억이 현실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야. 그러니 그만하거라. 이 집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다급해진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상냥했냐는 듯 본색을 드러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왜 어머니 마음대로만 하세요?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냥 지금 좀 편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때마침 방에서 나온 아들이 저희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들?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 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좀 봐. 내가 이 집 팔고 다 같이 좋은 데로 이사 가자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시잖아. 언제까지 이런 촌스러운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아들은 제 눈치를 한번, 아내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연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욕망에 기생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꼭두각시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를 노려보는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한치의 존중이나 애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는 늙은 방해꾼에 대한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을 동의로 착각했는지 아니면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제 면전에 대고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 꽂았습니다. 답답해 정말. 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거예요. 제발 제 인생에서, 이 집에서, 제 눈앞에서 당장 꺼져주세요.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 시계의 초침소리,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까지 눈앞에서 당장 꺼져달라. 그 말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소리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제 살과 뼈를 깎아 키운 아들놈의 아내에게 저는 이제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늘하고 명료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소원대로 해주마. 네 눈앞에서 아주 깨끗하게 사라져주마.
며느리가 제게 던졌던 그 모진 말들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 앓던 이가 쑥 빠져버린 것처럼 시원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저 아이들의 그늘 밑에서 제 남은 인생을 좀먹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말입니다. 미련, 기대, 서운함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니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밥을 안 치고 어젯밤 제사상에 올렸던 나물들을 꺼내 비빔밥을 만들 준비를 했죠. 잠시 후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선 며느리는 제가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밤새 울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자신을 붙잡고 원망이라도 퍼부을 줄 알았겠지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잠이 일찍 깼다. 아침 먹고 출근해라. 동수도 깨우고. 저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태연한 모습에 며느리는 오히려 자신이 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식탁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들 녀석도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와 앉았고요. 저는 말없이 고추장과 참기름을 식탁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죠.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희 집 근처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온 이제는 친구처럼 가까워진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좀 내놓으려고요. 수화기 너머로 박 사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김 여사님, 그 집을요? 남편분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라 절대 안 파신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이제는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가장 빨리 그리고 제값만 받게 해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박 사장도 더는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평생을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는 사람을 보내 집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일이냐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잘 팔리지 않겠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 말뜻을 알아들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희색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제가 드디어 자신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게 살갑게 말을 걸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받아줄 뿐이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팔렸습니다. 마침 근처에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덕분이었죠.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치를 날짜까지 잡고 나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잔금을 치르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으로 강남의 신축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고 가구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김칫국부터 마셨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덩달아 맞장구를 치며 들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어리석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곧 손에 쥐게 될 것이 돈이 아니라 쓰디쓴 현실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제 방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살림살이였지만 막상 정리하고 보니 제가 가져갈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과 제 손때가 묻은 옷 몇 벌, 그리고 작은 장신구 함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모두 이 집에 남겨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새로 갈 곳에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부동산에서 잔금을 모두 치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통장에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와 아들이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잔금 다 받으셨죠? 이제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제가 알아본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놓칠지도 몰라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으로 계약된 강원도의 아담한 시골집 등기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 강릉으로 떠나는 KTX 기차표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는 서류를 집어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들 역시 당황한 얼굴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겠느냐? 내 집과 내 기차표다. 어머니 집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아파트는요? 집 한 돈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통장 대신 제 작은 여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내 짐은 저게 전부다. 이제 곧 기차 시간이니 그만 가봐야겠구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며느리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 돈은요? 저희가 받을 집 한 돈 주셔야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돈이라니.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이 집은 내 평생과 네 아버님의 목숨값이 담긴 내 집이다. 그러니 이 집을 판 돈도 온전히 내 것이지. 너희가 받을 돈은 처음부터 단 1원도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네 소원을 들어주는 길이다. 제 소원이요? 제 소원이 뭔데요? 나더러 네 눈앞에서 당장 꺼져달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제 그 소원 내가 아주 기꺼이 들어주마. 그러니 너희는 이 집에서,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이곳에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보거라. 말을 마친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악을 쓰고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저녁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았던 집을, 제 모든 것이었던 그 공간을 그렇게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운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동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곳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마련한 제 새로운 보금자리는 참으로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고, 낮에는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를 돌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도시의 빽빽한 아파트 숲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흙을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내니 가동한 저를 짓누르던 모든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순박하고 따뜻한 분들이라 낯선 외지인인 저를 금세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잊고 지냈던 삶의 기쁨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평화로운 주말 오후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비싼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동수와 며느리 연수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사람의 얼굴은 무척이나 상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췌했고 아들은 잔뜩 주눅이 든 얼굴로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집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총구석에서 혼자 유유자적, 아주 팔자가 좋으시네요. 아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나는 너희를 부른 적이 없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 써서 알아냈죠. 어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고 돈을 전부 들고 도망칠 수가 있냐고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도망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무례한 언행을 참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망이라니. 말을 바로 하거라. 나는 내 집을 팔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온 것뿐이다. 너희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무가 없다고요?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아들인 저희 몫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독차지하고 혼자 쓰는 게 말이 돼요? 당장 저희 목 내놓으세요. 옆에 서 있던 아들 녀석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연수 말이 맞아요. 저희 지금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월세방 전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죠.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들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제 돈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추악한 민낯과 끝없는 탐욕에 깊은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몫이라. 법을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너희에게는 내 재산을 단 한 푼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더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식인데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졌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법 조항을 인용하며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부양의 의무라는 것이 있단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 하지만 너희는 어땠더냐? 나를 부양하기는커녕 한 집에 사는 동안 생활비 한 푼 준 적이 없었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고 결국에는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까지 했다. 그렇게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자식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 또한 사라지는 법이야. 이걸 상속 결격 사유라고 부른다더구나. 제 논리 정연한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제가 법까지 들먹이며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성을 잃은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썼습니다. 뭐요? 지금 법을 따지자는 거예요? 늙어서 돈 몇 푼 손에 쥐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으시네. 좋게 말할 때 내놔요. 안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 누워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니까. 자식 버리고 도망친 독한 늙은이라고. 며느리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겁을 먹거나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저는 그 순간 아주 침착하고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이 마을 이장님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구수한 목소리의 이장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웬일이세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말했습니다. 이장님,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제 집에 서울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해치려고까지 하네요. 무서워서 그러니 파출소에 신고 좀 대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말에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이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떤 놈들이 감히. 여사님,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동네 청년들이랑 같이 그리로 달려갈 테니까. 전화가 끊기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골 깡촌이라고 얕보고 와서 늙은 시어머니 하나쯤은 쉽게 구워 삶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의 추한 꼴을 구경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사라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너희를 주거침입과 협박죄로 고소할 것이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트랙터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이장님과 동네 청년들이 몽둥이며 나까지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들 내외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자신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며느리는 차창 밖으로 저를 향해 두고 봐. 라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차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황급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제 집 앞으로 달려오신 이장님과 동네 분들이 제 안위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아 아들 내외가 사라진 길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제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낸 것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내려놓았던 호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텃밭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길이 필요한 것은 저를 괴롭히는 과거가 아니라 제 발밑에서 꿋꿋하게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들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과 참으로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불안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정성을 쏟다 보면 어느새 그 땅의 일부가 되어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법이지요. 제가 이곳 시골 마을에 온 지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시의 소음과 지긋지긋한 기억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마지막 장을 기꺼이 맡기고 싶은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흙과 풀이 뒤섞인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밤새 차갑게 내려앉은 아침 이슬이 풀잎 끝에 영롱하게 매달려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의 묵은 감정들마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어김없이 작은 텃밭으로 향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미질 몇 번 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어떤 것이 잡초고 어떤 것이 제가 심은 모종인지 구분도 못하던 도시 촌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책을 보며 하나씩 배워나가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텃밭은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상추를 뜯어 쌈을 싸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추를 따서 된장에 찍어 먹을 때의 그 기쁨은 백화점 식품관에서 가장 비싼 유기농 채소를 사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마을 회관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이 모여 함께 화투를 치기도 하고 뜨개질을 배우기도 하며 소일거리를 찾았지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림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평생 붓이라고는 잡아본 적도 없는 제가 하얀 도화지 위에 서툰 솜씨로 남아 제가 사는 집과 텃밭의 토마토와 마을 앞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그려 넣을 때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이웃들은 제 그림을 보고 화가의 소질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희는 서로의 가림을 바꿔보며 아이들처럼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제 삶이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갇혀 있었다면, 이곳에서의 저는 비로소 김은자라는 제 이름 석자를 오롯이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제 음식 솜씨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방식은 간단하고 소박했지만 먹는 것 하나만큼은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해마다 직접 담가오던 된장과 고추장은 제 자부심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이장님 댁에 일이 있어 제가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를 좀 나눠드렸는데, 이장님과 이장님 부인이 그 맛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김 여사님, 이 된장 혹시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이렇게 깊고 구수한 맛은 정말 오랜만이네. 제가 직접 담근 겁니다. 별다른 비법은 없고 그저 좋은 콩에 좋은 소금, 그리고 햇볕만 잘 쬐어준 것뿐이에요. 제 대답에 이장님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귀한 손맛을 그냥 썩히면 쓰나. 여사님, 다음 주에 면사무소 앞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열리는데 거기 한번 내다 팔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마 없어서 못 팔걸.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사스럽게 제 음식을 돈 받고 파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성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등 떠밀리듯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큰 항아리에 담겨있던 된장과 고추장을 작은 단지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은자 할머니의 장독대라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촌스럽기 그지없는 이름표를 손글씨로 써서 붙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제 된장 맛을 본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제가 가져간 20개의 된장, 고추장 단지는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모두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제 손을 잡고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을의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주문은 날마다 늘어났고 저는 더 큰 항아리를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귀농한 젊은 총각이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걸 좀 아는데요. 할머니 된장이랑 고추장을 사진 예쁘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머니 장맛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컴퓨터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제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젊은 총각의 도움을 받아 작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열고 정성껏 장을 담그는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정직한 재료, 느리게 만든 진짜 장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은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밀려든 주문을 정리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들 동수였습니다. 그 아이는 시골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쫓겨난 이후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차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 동수예요. 잘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여 있었고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서울 생활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월세는 비싸고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연수는 매일 저만 볶아대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요, 어머니. 아들의 신세 한탄이 수화기 너머로 구질구질하게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져 당장이라도 달려갔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것이냐?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니, 돈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딱 500만 원만요. 보증금 낼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어머니는 이제 돈도 많이 버시잖아요. 소문 다 들었어요. 역시나 그것이었습니다. 제 성공 소식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또다시 돈을 구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단호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미의 젖꼭지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수야, 잘 들어라. 나는 너를 낳아 20살이 넘도록 가르치고 먹여 입혔다. 내 부모로서의 의무는 거기까지다. 나는 너에게 건강한 몸과 남들만큼의 교육을 시켜주었어. 그 이후에 네 인생은 온전히 네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기에 하는 말이다. 나는 지금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있다. 너 역시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라. 힘들다고 남에게 손 벌릴 생각 말고 네 힘으로 일어서거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다시는 돈 때문에 전화하지 마라. 나는 네게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텃밭의 여린 모종도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야만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법이니까요. 제 아들 역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비바람을 맞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아들이 언젠가는 제 깊은 뜻을 알아주기를, 그리고 꿋꿋하게 제 길을 찾아가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제 텃밭에 푸른 잎사귀들이 하나둘씩 붉고 노랗게 물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저는 얇은 스웨터를 꺼내 입어야만 했지요. 그날도 저는 오후 내내 주문받은 고추장을 단지에 담아 포장하는 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마지막 택배 상자를 마루 끝에 내놓고 허리를 펴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흙길 위로 웬 낯선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인 줄 알았지만 걸음걸이가 어딘지 위태롭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주연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벌써 몇 계절 전이었을까요? 행패를 부리다 쫓겨나던 날의 그 뻔뻔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값비싸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구겨지고 때가 탄 얇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볼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예쁘게 관리받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처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읍내 버스터미널에서부터 한참을 걸어온 듯 신발에는 온통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문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를 멀거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과거의 증오나 경멸 대신 깊은 절망과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마당 수도가루가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오라는 말도 어서 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망설이듯 제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앉아있는 마루 끝에 차마 올라오지도 못하고 흙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제 목소리는 메마른 나뭇잎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니면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는지 며느리는 갑자기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던 며느리는 이윽고 고개를 들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연기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이 없자 더욱 절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아파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안 사도니? 어디가 아프다는 말이냐? 폐암 말기래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몇 달 못 사신대요, 어머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금 오열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이라면 결혼식장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수줍게 웃던 그 왜소하고 선한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왕래가 있긴 했지만 딸과는 달리 참으로 조용하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렸다니, 그것도 말기라니. 뜬금없는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제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과연 순수한 슬픔의 눈물일까?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제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린 며느리는 울음을 그치고 제게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어머니.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집 보증금도 빼서 써버린 알거지예요. 동수 씨 월급으로는 입원비도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평생 일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네,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결국 또 돈이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모든 모진 말과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일, 제 소중한 화분을 내다버린 일, 그리고 제 면전에 대고 눈앞에서 꺼져달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까지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힘주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네, 어머니. 네 어머니가 아픈 것은 참으로 안 된 일이다. 하지만 내가 왜 네 어머니의 수술비를 대주어야 하지? 나는 네게 돈을 빌려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던 그 순간에도 네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느냐? 시골까지 찾아와 내게 행패를 부리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족이었어? 너는 필요할 때만 가족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나는 그런 편리한 가족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네 어머니가 아픈 것은 네가 그동안 부모에게 소홀했던 탓이고 수술비가 없는 것은 너희 부부가 방탕하게 살아온 탓이다. 그 모든 결과를 왜 나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냐.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말이 끝나자 등 뒤에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떠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뱉은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제 가슴에도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한 번의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저는 또다시 과거의 굴레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결에 자꾸만 기침을 하는 안사돈의 얼굴과 절망에 가득 차 있던 며느리의 눈빛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떠나간 자리에는 그 아이가 남기고 간 깊은 절망의 흔적과 함께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아이가 사라진 흙길 끝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독한 말을 쏟아내고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제 마음은 어찌된 일인지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아궁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부은 것처럼 싸늘한 냉기만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가슴은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밀린 택배 상자를 마저 포장하고 저녁을 짓기 위해 텃밭으로 나가 시든 깻잎을 땄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 제 모든 신경과 생각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헬쑥하던 며느리의 얼굴, 다 갈라진 목소리로 저희 엄마 좀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그 처절한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에 앉아서도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상을 물려야만 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오래전 제 남편이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 역시 단 하루라도 남편의 시간을 더 붙잡고 싶어 병원비에 보탤 돈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던가요? 돈이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와 저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안사돈마저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주연수의 어미가 아닌 오미경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본다면 제가 가진 돈으로 살릴 수 있는 목숨을 며느리가 밉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른 척하는 것이 과연 사람의 도리일까? 밤새도록 제 안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의 자아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제 겨우 찾은 내 평화를 지켜야지. 저들의 진흙탕 싸움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너는 또다시 상처 입고 불행해질 뿐이야. 그 아이는 결코 변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하나의 자아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도리를 고작 며느리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저버릴 셈이냐. 복수는 복수고 인명은 인명이다. 이 일을 외면한다면 너는 평생 그 죄책감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틀녘의 희미한 여명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괴로운 불확실성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제 동정심을 얻어내기 위한 거짓말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저는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한치의 미련도 없이 잘라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확인 방법이었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몇 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안사돈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 큰 마음을 먹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색한 첫 인사를 나누고 한참이나 날씨 이야기며 농사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안사돈 생각이 나서 전화한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된장이랑 고추장을 담가서 팔고 있는데 문득 안사돈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맛이나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릴까 하는데 혹시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아직 소식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저는 병원에 있어요. 시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요. 몸이 아주 안 좋아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병원이라니요? 중환자실은 왜요? 어디가 편찮으시다는 말씀입니까? 폐암이라지 뭐예요.
그것도 아주 늦게 발견해서 의사가 손쓰기 힘들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모양이에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이라도 받아볼 텐데 딸내미 사는 게 영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홀로 딸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제 인생도 참 한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위급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혹시나 하는 의심 뒤에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벽이 제 앞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돌아서서 나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 산을 넘어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증오와 분노, 안사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돈을 내어준다면 분명 며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제게 손을 벌릴 것입니다. 한번 열린 수문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 결국 제 삶의 평화를 모두 휩쓸고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을 제 남은 인생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연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죄 없는 오미경 씨를 위한 일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 모든 미움과 원망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 도와주자. 하지만 철저히 내 방식으로. 이 도움으로 인해 며느리와 다시 엮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아이가 이 일을 빌미로 내게 더 이상 기대거나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의 선행이지 그 아이의 권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모든 결심이 서자 어지럽던 마음이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안사돈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의 원목과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주원 종합병원 원무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병원비를 납부하고 싶어서요. 네, 환자분 성함과 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분 되시나요? 환자 이름은 오미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익명의 기부자로서 병원비를 전액 대납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미경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이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까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송금해드리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정말 가족이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 신원은 그 누구에게도 특히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병원비 출처를 묻거든 병원의 복지재단이나 혹은 다른 익명의 후원 단체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도 더는 묻지 않고
잠시 후 필요한 총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받아 적고 곧바로 제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거액의 돈을 이체했습니다. 화면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서울 하늘 아래에 있을 며느리와 안사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아주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제 삶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제 삶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고 저 자신 역시 그들에 대한 마음의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한 저만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그저 한 생명이 무사히 살아나기만을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안사돈의 병원비를 남몰래 해결한 후 시간은 묵묵히 그러나 성실하게 흐르며 계절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저는 다시 시골의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왔고 서울에 두고 온 그 지긋지긋한 인연들로부터는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옛말처럼 안사돈의 건강이 무사히 회복되었고 아들 내외 역시 이제는 제 도움 없이 자신들의 두 발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리라 애써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아들 녀석의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저는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년이라고,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삶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애써 선을 그었지요. 제 작은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시작했던 은자 할머니의 장독대는 이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전국의 미식가들이 먼저 찾아주는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더 큰 장독을 수십 개 들여와야 했고 마을의 부녀의 어머님들 몇 분께 수고비를 드리고 함께 일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는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같이 인근의 오일장을 찾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주문서를 정리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몸을 고되게 움직이고 일에 몰두하다 보면 서울에서의 기억,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들의 무기력한 눈빛 같은 저를 좀먹던 상념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잠시 차를 마시며 쉬는 동안 습관처럼 지역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소한 소식들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제목의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눔, 큰 기적 주원 종합병원에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몇 달 전 말기 폐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60대 여성 오미경 씨가 한 익명의 독지가가 건넨 거액의 수술비 덕분에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기사에는 환자의 딸과의 짧은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얼굴도 성함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의 은혜로 저희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희 가족은 평생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저희 역시 그분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마치 음성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기사 한편에는 이제는 제법 혈색이 돌아온 안사돈과 그 옆에 꼭 붙어 있는 며느리가 병원 로비의 작은 정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흐릿한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제 작은 선택이 꺼져가던 한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한 가정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것입니다. 며느리가 인터뷰에서 했다는 그 말이 부디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헛된 다짐이 아니기를.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저와 그들의 길고 아팠던 인연은 이것으로 완전히 정리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제 사업은 이제 백화점 식품관에도 입점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낯선 이름으로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요란한 자리는 모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그저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제 남은 인생을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삶이란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예고 없이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법이더군요.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어느 늦가을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제가 저장해두지 않은 낯선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또 광고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김은자 선생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점지만 아주 차분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김은자 맞습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저는 주원 종합병원 사회사업팀의 이진우라고 합니다.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가을에 저희 병원 환자이셨던 오미경님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해 주신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잊고 있던 이름,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게 연락을 하다니요. 제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존중하여 내부적으로 선생님의 정보를 극비리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미경 환자분께서 얼마 전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 저희 병원에 재입원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던 안사돈이 다시 쓰러졌다니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이 아주 심각하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집중적인 항생제 치료와 추가적인 시술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보호자 측에서는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의 복지재단 기금 역시 다른 중증 환자들에게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깊은 안타까움과 무력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치 없고 면목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저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선생님뿐이라는 생각에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도움을 더 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기 위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연락이 불편하셨다면 그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환자의 상태가 너무나 위급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어졌다고 굳게 믿었던 인연의 끈이 사실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있다가 다시 제 발목을 단단히 휘감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절해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족하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외면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의 그 차가운 병실에 누워 고통받고 있을 안사돈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저는 평생 그때 한 번만 더 도와주었더라면 하는 후회와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병원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는 제 의지와는 다른 대답이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른다. 이 일을 온전히 마무리 짓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말없이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1년 만에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곧장 원무과가 아닌 약속된 사회사업팀 사무실로 찾아가니 어제 통화했던 이진우라는 젊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가로막고 곧바로 본론을 물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비용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직원은 안사돈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이 상세하게 적힌 서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금액은 지난번 수술비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액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신원은 반드시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네, 선생님.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상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서류에 서명을 하고 결제를 위해 카드를 꺼내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헬쑥하고 다급한 얼굴의 며느리가 거의 울다시피 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엄마 좀 어떻게든 안 될까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요.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상담실 안쪽에 앉아 있는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사에게 매달려 절박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필이면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공간에서 마주치다니. 저는 고개를 숙여 제 모습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며느리를 빨리 안심시키고 싶었던 사회복지사의 그 선한 배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호자분, 잠시만 진정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금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며느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 쪽을 손으로 환하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고마우신 분께서 지난번에 이어 이번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해 주시기로 방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분께서 바로 오미경 환자분의 익명의 후원자이십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상담실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단 한마디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와 함께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비밀과 경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저를 본 채 만채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로 사회복지사를 향해 로봇처럼 되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가늘고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지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뒤늦게 깨달은 젊은 사회복지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며느리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렸던 익명의 벽이 한 젊은이의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말실수 한마디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프게 돌아가고 있을지 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던 얼굴 없는 독지가, 그리고 지금 추가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고 원망했던 시어머니. 그동안 전혀 연결되지 않던 두 개의 그림 조각이 방금 그 사회복지사의 말 한마디로 너무나도 잔인하게 하나로 맞춰져 버린 것입니다. 며느리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모든 악행과 그 악행의 대상이었던 제가 베푼 선행의 엄청난 무게를 동시에 깨닫기 시작한 사람의 깊은 충격과 자기 혐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감사를 받고 싶어서 혹은 며느리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은 결제 서류 위에 기계적으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질식할 것 같은 공간에서 며느리의 그 무너져 내리는 눈빛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 등 뒤에서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어미를 살려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거들먹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그냥 잊어버려라라고 말하며 위선을 떨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스쳐 지나 거의 도망치듯 상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의 길고 하얀 복도를 걸어나가는 내내 등 뒤에 꽂히는 며느리의 시선이
마치 수백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온몸을 찌르는 듯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조용한 선행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느리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무능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준 제가 값싼 동정심으로 자신을 농락하고 기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결말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창밖으로 차가운 밤이슬이 맺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스락거리며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조심스럽게 창문의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마당 한가운데 며느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입고 있던 그 얇고 낡은 옷차림 그대로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모를 그 아이는 딱딱하고 차가운 흙바닥 위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벌을 받는 죄인처럼 미동도 없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제가 나온 것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도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꽁꽁 언 어깨를 가늘게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밤 공기가 차다. 어서 돌아가거라. 제 목소리에 며느리는 마치 오랫동안 단단하게 막혀있던 둑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처럼 땅바닥에 엎드린 채로 목 놓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울음과도 달랐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 혹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후회하고 부정하며 자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참회의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흙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희를 버리시고 저희가 잘못되는 걸 바라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 같지도 않은 제게 그런 도움을, 저희 엄마에게 그런 큰 돈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대체. 그 아이의 울음 섞인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수년간 단단하게 박혀있던 미움과 분노의 얼음을 날카로운 망치처럼 깨뜨려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차가운 땅바닥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루를 내려가 꽁꽁 얼어붙은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만하거라. 그만하면 됐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네가 오늘 밤 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흘린 이 눈물의 의미를 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이다. 일어나거라. 저는 거의 반강제로 며느리를 부축해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에 서둘러 불을 지펴
꽁꽁 언 며느리의 몸을 녹일 따뜻한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방 한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진하게 타서 건넸습니다. 마셔라. 몸이 좀 녹을 것이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타닥타닥 아궁이의 장작 타는 소리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김의 움직임만이 고요하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저였습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평생 내가 내게 주었던 그 깊은 상처들을 완전히 잊지는 못할 게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말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내 아들의 어미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눈앞에서 꺼져가는 사람의 목숨을 외면했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한 일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필요 없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더러웠던 삶을 구원해 주신 마음의 빚을요. 며느리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제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부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발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께 받은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올바른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맑고 투명하며 진실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화해나 섣부른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내디딘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희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돌아간 며느리는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두껍고 추한 허물을 벗어던진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과거의 허영심 많고 이기적이던 주연수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불평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땅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인하고 겸손한 한 명의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며느리가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조차 질색하며 남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만 급급했던 그 아이가 안사돈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면서도 밤낮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동네의 허름한 식당 주방에 나가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그릇을 닦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편의 대리운전 일을 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고되고 굳은 일들이었지만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번 돈을 손에 쥘 때마다 그 돈에 담긴 무게와 가치를 비로소 깨달아가는 듯 숙연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는 퇴원한 안사돈의 약값을 대고 남은 생활비를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는 곳은 예전보다 훨씬 좁고 낡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최고급 아파트를 꿈꾸며 서로를 닥달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볼 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자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주말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제 시골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의무감에 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제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저희 두 사람의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에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삶의 지혜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된장을 고르는 법, 시절에 맞는 나무를 묻히는 법,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읽고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까지. 며느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제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거나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일을 배우면서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 된장에는 왜 수치랑 고추를 넣어두시는 거예요? 라며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졌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서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딸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인생의 선배와 후배 혹은 스승과 제자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수 역시 아내가 변하고 제가 그 변화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아내의 등살과 어머니의 기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던 나약한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듬직한 가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와 함께 저를 찾아온 아들은 마루에 앉아 계신 제 앞에 조용히 꿇어앉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모든 면에서 비겁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그리고 제 아내가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저는 애써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연수, 두 사람 모두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아들이자 남편으로 그리고 한 명의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앞으로의 날들을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다. 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네 가정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이 되어라. 그것이 내게 하는 가장 큰 효도다. 아들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며 비로소 저희 가족의 길고 아팠던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복수이자 가장 완벽하고 따뜻한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안사돈이 퇴원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가 작은 카네이션 바구니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마당의 평상에 둘러앉아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서툰 솜씨로 직접 차려온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싸고 화려한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무친 나물과 아들이 밤새 끓인 미역국이 올라온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와 손때가 묻어 낡아 빠진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그달에 받은 월급을 고스란히 담아온 듯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고, 통장에는 지난 1년 동안 그들 부부가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모은 돈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그 모진 고생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돈이지만 저희의 진심입니다.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라도 이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통장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통장을 조용히 덮어 며느리의 손에 다시 꼭 쥐어주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받을 빚이 없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무거워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너희는 이미 그 빚을 전부 갚았다. 너희가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땀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달라진 모습으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았어. 저는 며느리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개 얹고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로 말했어요. 이 돈은 너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종잣돈으로 쓰거라. 비록 지금은 힘들고 부족하겠지만 지금처럼만 서로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지금 이 마음 평생 잊지 말고 늘 서로를 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이다. 제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희망과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따뜻하고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혈연이라는 굴레에 묶인 위태로운 관계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고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존중과 사랑으로 단단히 이어진 새로운 의미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제 남은 인생이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할 것임을 조용히 예감했어요.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나고 제 삶에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